많은 위기와 불확실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들. 그 기업의 바탕이 되는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것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열정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다.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 정신은 바로 지금까지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와 함께한 기업인들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수많은 위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도전을 멈추지 않은 기업인들의 이야기. 좌절과 위기에서 더욱 빛나는 기업가 정신. 그 열정적인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뚜렷한 목표와 소신으로 새로운 가치 창조를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는 기업가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기업인들의 공감과 소통의 자리,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 돌이켜보면 이제 한 챕터 하나 정도 간 것 같은데요. 왜 우리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토론을 하는가?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물론 기업가 정신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entrepreneurship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단어도 아니잖아요.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부터는 기업가 정신의 개념이 좀 바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창업을 했을 때와 지금 창업을 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이 기업가들의 정신적인 자세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디지털 시대가 되고 21세기가 되고 산업 경쟁력에서부터 이제는 창의 경쟁력으로 바뀌면서 기업가들을 저는 창의자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기업가들을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기업가들은 창의자다. 디자이너와 마찬가지로 기업가들은 기업을 창조합니다. 옛날처럼 그냥 배고파서 먹으려고 일하거나 돈을 많이 모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실리콘밸리를 보면 세계적으로 10대 회사 속에 들어가는 회사가 4개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이러한 챌린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 한국에 빨리 이런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조명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한국경제TV와 함께 지금 1년째 이 기업가 정신에 대한 모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호응으로 이렇게 잘 진행돼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선 저희가 초대한 강연자는 이영재 회장님이신데요. 제가 미리 만나봤습니다만은 이분은 오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창업을 한 3번째 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기업 만들고, 그 다음에는 IPO라 그러죠. 주식 공개 이런 것도 하셨고, 그 다음에는 또 M&A도 하셨고, 이렇게 성장하시는 기업의 경험이 너무나 풍부하신 분이라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강연을 즐기실 것 같습니다. 우선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자체 기업 부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JC텍은 카본 레인지, 믹서캡, 코드락 등을 만드는 기업이다. 그 중심에는 우직하게 한 길을 걸어온 이영재 대표가 있다. JC텍의 이영재 대표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로 고객 만족은 물론이고 임직원과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기업 문화와 경영의 내실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제35회 제네바 국제발명 전시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매직캡은 수많은 수정 보완을 통해 대기업에 납품했고 그 제품을 연매출 1,000억 원의 메가 브랜드로 성장시켰다. 제품의 우수성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JC텍. 주식회사 JC텍 이영재 대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을 들어본다.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포지션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기업의 임직원들의 역량을 분석을 해서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이것을 판단해서 각자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집중해서 제품도 개발하고 또 기업에 적용도 하고 해야만이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과 아이디어가 창출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포지션 경영이라는 것은 대단히 기업 경영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세 기업가 정신에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성공 기업을 이루시면서 열정적인 도전과 열정으로 성공 기업을 이루신 많은 CEO님들의 강연을 참 감명 깊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느낌이 많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토론할 부분은 포지션 경영이라는 그러한 키워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포지션 경영은 아까 방금 화면을 보신 것으로 대신하고 저의 그 과정을 한번 소개해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를 여러분께서 반면교사의 장으로 한번 삼아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도 했고 또 성공도 했고 또 재창업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러한 느낌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60년대, 70년대는 대단히 빈곤의 시대였죠. 지난번에 김철의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생각이 납니다. 뭐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만 생각할 때입니다. 다른 뭐 거창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70년대 초반에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일념뿐이 없었습니다. 기술을 배우자.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살 길이다 하는 생각으로 기술을 배우는 것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뭐 첫째, 셋째 이렇게 쉬는 그러한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루에 14시간씩 이상 근무를 하면서 하루에 한 번 쉬기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만 열심히 했던 그러한 생각이 납니다. 70년대 초반에 이제 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거기에서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제가 하사관으로 차출이 됩니다. 저의 뜻과는 관계가 없이.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하사관의 7개월 동안의 교육 훈련은 참 처음에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구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체 생활을 해야 되고 뭐 인내, 뭐 패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적응도 해야 되고 그러한 것을 초창기에 많은 부분을 저는 그 교육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고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제대를 해서 또 다시 기술을 연마하는데 그때 이제 창업이 시작되는데요. 90년대 말입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기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자금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거래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기술밖에 없습니다. 저는 금융기술자입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기술밖에 없고 자금이 없고 거래처가 없으니까 혼자 시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친구와 같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 창업의 방법은 그때도 이제 동업인데요. 동업이 아니고 협업을 했습니다. 너의 포지션과 나의 포지션은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은 내 거, 친구가 갖고 있는 아이템은 친구 거. 그렇게 해서 지출과 수입을 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용하는 것은 공장 임대료, 또 뭐 비품을 같이, 뭐 세금, 뭐 이런 것들은 같이 이용을 했지만 지출과 수입은 딸리 시작을 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는데 그때 제가 결심한 것은 저는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많은 대우를 받으면 직장 생활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금형을 의뢰를 하면은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이러한 시절입니다. 이러한 시절인데 납기가 엉망입니다. 납기를 지키지 않는 것이 아주 그냥 뭐 일상적인 그러한 습관화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창업을 해서 고객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납기를 지키자. 이것이 저의 첫 번째 다짐이었습니다. 납기를 지킨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납기를 지켰나? 밤샘에서 일을 했습니다. 밤샘에서 일을 했는데 금형은 T1, T2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금형을 제작해서 사출기에 올려서 작업을 하면은 반드시 7, 80%는 수정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고객은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그 제품을 보고 잘 안 됐군요. 여기 수정을 해야 됩니다. 하고 퇴근을 합니다. 저는 저녁에 시사출한 금형을 갖고 우리 직원들 몇 명 안 되지만 대기하고 밤새도록 재작업을 해서 새벽이 되면은 그 고객이 출근하기 전에 책상 위에 완성된 제품을 올려놓기 위해서 재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사출기에 올려 테스트를 하고 수정이 됐으니까 제품이 뭐 90% 이상 완성이 됐겠죠.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은 어제 저녁에 퇴근한 고객은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금형 사장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장도 아니죠, 기술자죠. 기다리고 있는데 완성된 제품이 놓여 있습니다. 자기는 잠을 자고 나왔는데 제품은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신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맡기면은 틀림이 없구나 하는 신용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한 계단을 올라가듯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다음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우수한 고객 또 우수한 거래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월급 받던 것만큼 수입이 안 됩니다. 수입이 안 돼서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또 다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닥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앞서가는 기업들을 쫓아가는 것은 두 번째 설비 투자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월부 인생이 시작됩니다. 한 달도 빠짐없이 기계는 먼저 들여놓고 그 다음에 그 기계 값을 갚아나가는 월부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아마 10년 이상 한 것 같습니다. 90년대에는 우리가 이제 인천으로 그 꿈에 그리던 사옥을 준비를 해서 공장을 지어서 금형공장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내 공장을 가지니까 은행 대출이라든가 설비 투자하는 그러한 그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그 중요한 이제 일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설비 투자를 거의 완성하면서 3D 설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 3D 설계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면 캐드캠, 캠은 현장에 NC 기계를 돌리는 캠과 연결이 되고, 또 CA, 해석, 몰드 플로어라고 금형 설계를 하면서 금형이 완성되기 전에 해석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사이클 타임이 얼마가 걸릴지, 형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금형으로서 시사출을 하기 전에 문제점을 거의 7, 80%는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그때는 몰드 플로어라는 그러한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가동을 했었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석 프로그램을 돌려서 조금 늦게 도입을 했지만 활용 부분에서는 거의 금융업계에서 선두주자의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저는 미국의 금형을 납품하면서 또 3D 설계를 통해서 어떤 회사와 거래를 하냐면은 화면에 보시겠지만 다국적 기업인 존스앤존슨, 여러분들 아시죠? 존스앤존슨과 유니레바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리전 서플라이어로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금형도 공급을 하고
우리가 청주 공장에 성형 공장도 만들고 청주 공장은 6,000평이나 되는 큰 대지에 성형 공장 약 3,000평을 지어서 모든 성형 설비와 성형 설비, 용기 캡을 성형할 수 있는 성형 설비와 인천 남동공대는 금형 공장을 이제 가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공장의 기술의 전성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직원이 약 한 160, 70명 정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 3D 효과를 본 것이 기술 격차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그 용기가 파란색, 빨간색이 보이실 겁니다. 국내 최초로 용기를 캘릭터화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때 이제 우리는 디자인 특허를 처음 갖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때의 용기는 사각 용기나 원형 용기인데 무늬가 없었습니다. 입체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용기에 곰돌이, 펜돌이라고 하는 디자인을 정립을 해서 이것이 이제 해태의 판매업체에 제공을 해서 대단히 이제 큰 성장의 발판을 만듭니다. 이때 이제 매출이 우리 회사가 300억을 넘게 되고 수출은 500만 불에서 1000만 불까지 달성하는, 그래서 이때에 이제 그것을 인정받아서 대통령 표창도 받고 이제 하는 그러한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펜돌이가 여러분들 기억을 많이 하시겠지만 어린 아이들이 거의 이렇게 놀이터에 뭐 들고 다니고 길에 들고 다닐 때 펜돌이를 많이 들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보셨죠? 네. 그것이 우리의 아이디어로 3D 기술로 만든 국내 최초의 캘릭터 제품이 탄생이 된 계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여파로 그 후광으로 우리는 코스닥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됐는데, 코스닥에 상장한 후에 우리는 계속 매출 또 이익이 상승을 해야 되는 그러한 압박감을 갖게 됩니다. 22년 만에, 창업한 지 22년 만에 두 명이서 창업을 해서 20년 만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주주가 많고 또 기대 심리가 커지니까, 그러나 우리는 전통 제조업입니다. 금형업과 성형업입니다. 이것은 B2B입니다. B2C가 아닙니다.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대단히 냉정합니다. 어떤 방법을 어떤 요구를 하느냐? 존슨앤존슨과 유니리버, 대단한 기업들이죠. 주문이 어떻게 오느냐? 처음에 시작은 우리가 제일 기술이 좋다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품질은 일본, 가격은 중국. 원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격은 중국, 품질은 일본 수준에 맞춰야만이 글로벌 기업인 우리와 거래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전통 제조업인 금형과 성형으로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피와 땀으로써, 노력의 대가로서 만든 이제 기업이 이제 상장을 해서 좀 성공하나 했는데, 나의 능력이 어딘가를 제가 뒤돌아보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물려받은 회사도 아니고 어서 제가 구입한 회사도 아니고 내가 창업했는데, 우리 직원들은 20년, 30년 동안 동고동락 같이 하면서 이루어놓은 회사인데, 나의 설 자리가 어디냐, 미래의 설 자리가 어디고 지금 설 자리가 어디냐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창업을 했는데 내가 여기에서 욕심을 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M&A를 하면 될 거 아니냐. 제가 M&A를 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를 더 키우겠다고 하는 의욕에 찬 제2의 경영인이 저보다 아주 젊은,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저하고 띠동갑이었어요. 12살 차이죠. 나타납니다. IT 기업입니다. 회사의 내용이 대단히 좋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이익도 몇십 프로 나고 하는 IT 기업이 나타나서, 이제 저는 그 내용을 쭉 들여다보니까 금형과 성형은 우리의 임직원들에게 그대로 경영을 맡기고, 저는 대주주니까 이제 물러나겠죠. 맡기고 자금도 더 투자하고
그 다음에 회사의 매출도 내가 못 갖고 있는 역량을 쭉 얘기를 하는데 저기는 호감을 가졌습니다. 아, 내가 빈손으로 물러나는 것도 아닌데 주식은 장내에서 정리했습니다. 장내에서 정리하니까 뭐 몇십억 되겠죠. 최대 주주니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개발하든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M&A를 하면은 10% 이상 되는 것은 스핀아웃이 안 됩니다. 그 영향을 받습니다. 10% 미만인 작은 아이템 하나 이제 개발해서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스핀아웃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M&A에 이제 경영권 이전에 이제 그 솔루션을 밟습니다. 그때 우리 회사는 인천에 아파트가 10개, 청주에 4개, 사원 아파트입니다. 우리 공장을 이제 10년 전에 지었는데, 10몇 년 전에 지었는데, 장부가. 그러니까 저는 그때 생각이, 내가 여기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모든 회사의 재산은 장부가로 계산해서 넘겨줍니다. 아파트도 2배로 오르고, 뭐 공장도 2배로 오르고, 청주의 공장도 땅값도 뭐 2배로 오르고 뭐 했었겠죠. 그러나 이것은 나의 분신이라는 생각으로 나는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주위에서 반대도 많았지만 그렇게 시작하고 M&A를 시작했는데 그 M&A가 제가 모르는 포지션,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는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법률가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거의 그러니까 잔금을 못 받는, 그러니까 스핀아웃도 할 수 없고 돈을 줘서 스핀아웃도 이제 제가 경영을 할 때 스핀아웃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깨끗이 한다고 경영권을 넘겨주고 스핀아웃을 시도한 것이 잘못됐고 안 주니까 못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2의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장을 준비했는데 그것도 엔화 자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엔화 자금으로 준비를 하니까 그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공장 구입은 엔화 자금으로 또 제품 개발은 지연됐고 매출도 없고 고정비 지출은 계속 이루어지고 기술 개발 비용은 계속 들어가야 되고 그때 아이템이 2개였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투자했던 아이템 카본 히터.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회사가 조금씩 돌파구를 찾는데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그 캡, 제가 전공 분야인 캡 부분은 계속 R&D를 하고 또 개발비 투자를 해서 끌고 갑니다. 이 캡은 이종 물질 2가지 캡을 한 군데 섞는 그러한 그 기능성 있는 캡입니다. 일반 캡과는 틀립니다. 조금 이제 지나서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우측에 있는 것이 이종 물질을 섞는 리퀴드를 섞는 그러한 장치가 달린 캡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것이 역발상으로 하나는 2가지의 제품을 섞는 거, 또 하나는 밑에 있는 음료와 위에 있는 알약을 함께 먹는 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약국에 가면은 바카스 주세요, 우루사 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바카스와 우루사를 한 번에 먹는 그러한 것으로 역발상을 한 제품입니다. 우리 캡 분야는 지금 제가 제2의 창업을 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성장시켜 나가는 아이템인데요. 이 부분에는 대단히 응용 분야가 많습니다. 지금은 어떤 것을 준비하느냐 하면은 음료수와 뭐 파우더, 분말만 섞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은 A액과 B액이 섞이는 거, 파우더와 액상이 섞이는 그러한 주사제나 이런 것을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캡이 최적의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상품화한 것을 노하우화해서 상품화한 것을 기반으로 밀폐 기능입니다. 그것은 보관할 때는 밀폐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사용할 때는 트러블 없이 잘 열려서 혼합해야 되는 그러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그 업무를 서로가 분산을 해서 의료 쪽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그쪽에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것 중에 우리의 포지션은 신제품의 아이디어와 또 시제품의
디자인과 제품 개발입니다. 양산, 저는 제조 공장을 금형 공장에서부터 성형 공장까지 오랫동안 했습니다. 지금은 양산을 협업체에 맡기고 또 판매도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대기업 또 식품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사는 지속 발전 가능한 형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우리 역량이 어디까지에 있는지, 최선의 역량이 무엇인지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 나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강점을 있는 사람과 있는 업체와 코어하는 것이 빠르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나 강점끼리의 코어는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회의를 하고 일어날 때 나의 부족함을 우리로 채운다. 이러한 슬로건을 외치면서 지금도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자인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금은동 수상 및 세계적인 디자인상을 모두 석권한 이노디자인.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이노디자인은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발상의 전환으로 수많은 히트 상품을 디자인했다. 세계 10대 디자인 회사로 선정될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디자인 기업 이노디자인. 1999년 이노디자인 코리아가 설립되고 2004년엔 베이징 사무소, 2010년에는 이노디자인 도쿄가 설립되면서 진정한 글로벌 디자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30년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30년을 준비하고 있는 이노디자인 김영세 회장은 경쟁력 있는 디자이너 육성을 위한 디자인 엑셀러레이터 랩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기술과 투자의 아름다운 융합으로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김영세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들어보자.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소개를 드렸으니까 긴 얘기는 좀 빼고요. 퍼플피플 한마디로 하면 아시는 분? 저기 써 있는데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자, 퍼플피플. 더 크게 해주세요. 퍼플피플. 우리는 바꿔야 되죠, 이 세상을. 그래서 우선 이러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최근 이 데이터인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1년 이내에 직장을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대략 3명 중에 1명이 직장을 떠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해 봤더니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직장을 들어갈 때 마음과 들어가서 일과 만났을 때 마음이 상반되는 거예요. 즉 새롭게 태어나는 인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직장은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죠.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과연 직장이라는 게 어떤 게 가장 멋진 직업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책에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시작 전부터 가슴이 설레이는 일, 그리고 하는 동안 정신없이 빠져들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남들한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일. 이런 일이라면 멋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자기도 행복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만든 결과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다.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은 사실상 큰 부자가 되겠죠. 엄청난 기업을 만들어내겠죠. 근데 그 목표가 큰 부자가 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행복한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는 열정에 빠졌고 자기가 해낸 결과는 대단히 남들한테 기쁨을 줬죠. 그러고 나니까 경제는 자연히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고요.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이 그렇게 괴로운 게 아니다. 기업가 정신은 굉장히 신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한테 많이 알려지기를 전 기대합니다. 자, 우리 회사에 출근한 이유가 가장 멋진 이유는 뭐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설레이니까 출근한다. 오늘 그렇게 출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이건 손을 들기 싫어서 안 드신 거지 마음은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하셨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출근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대부분 끌려가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열정은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지만 무엇인가를 사랑할 수 있다. 무엇인가는 자기의 일, 자기의 직업, 자기의 직장 이런 걸 사랑할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자기 재능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두 번째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이 재미난 문장이 하나 있는데 이 말은 진짜 누가 썼는지도 몰라요. 그냥 흘러다니는 제가 트위팅하다가 들은 이야기 같은데 너무 좋은 말이라서 제가 책에 담았습니다. 숨겨진 재능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것은 마치 포장을 뜯지 않은 채 소포를 그대로 보관하는 일과 같다. 신이 무엇을 보냈는지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된다. 집에 선물이 하나 왔는데 포장을 뜯지 않고 리본드 그대로 있는 대로 몇 년, 몇십 년 두고 있다면 한심한 얘기죠. 열어봐야죠. 우리는 신한테서 선물을 받았다. 나만을 위한 재능. 이게 뭔지를 찾지 않는다면 상당히 아쉬운 일이다. 이런 문장이 제가 발견한 너무 와닿는 그런 글입니다. 책 속에 담았습니다. 자, 나눔이 창조의 원천이다. 요즘에 그 공유경제라는 단어라든가 이 sharing economy, shareism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기업을 못 하십니다. 나눔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비즈니스 랭귀지죠. 그러나 거기에 원천이 바로 창조의 원천이 나눔이었다는 거죠. 나는 누구한테 주고 싶기 때문에 만들어낸다. 여기에서부터 창의가 발생을 하죠. 이 세상에 창조적인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의 열정도 결국은 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다. 가수가 열심히 노래하는 것은 팬들을 열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기업인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소비자들, 사용자들한테 열광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거기서 열정, 창조, 원천이 되는 거죠. 나는 항상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듯이 디자인한다. 이 이야기는 제가 누누이 했었던 이야기고 당신이 하는 일 역시 반드시 누구에게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업인들이 하시는 일이 돈벌이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선 목표는 꼭 선물이 돼야 된다. 앞서 지금 발표하신 이영재 회장님이 만드시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참 좋은 이런 용기들, 작품들, 제품들이 누구한테 선물하는 것입니다. 왜냐? 처음으로 만들어냈으니까 사용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받아들이죠. 이게 바로 창조의 원천이다. 창조하려면 불편한 것을 참지 말자. 특히 남이 불편한 걸 못 참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내가 불편한 거 못 참는 거는 뭐 일반인이 다 하죠. 근데 남이 불편한 걸 못 참는다는 것은 즉 뭐냐 하면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죠? 나만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뭔가 불편해 라는 것을 느끼고 측은지심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서 남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아냈다 그러면 쉬운 말로 대박이 터집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불편한 것을 참지 말아라. 가로 열고 특히 나 말고 남이 불편한 점을 찾지 말아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업인들이 정직하고 솔직해야 되지 않는가? 이 머리 아픈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는 당연함 속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발한 아이디어는 바로 나가 마주한 사람들한테 제가 얻는 겁니다.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오픈 마인드가 돼 있으면 되는 거죠. 세상과 대화 속에서 아주 기본 속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은 나오고 있다. 그런 걸 소통하고 공유하는 순간 새로움이 탄생한다. 클로즈드보다 오픈 이노베이션, 창의적이려면 소통하고 공유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내 거 감추고 나만 먹고 남은 뺏고 이렇게 해서 파이터가 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파이터보다는 크리에이터가 성공하는 시대, 나누는 사람이 1등하는 시대. 실제로 실리콘밸리 보면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창조하는 목표는 뭐 단 하나죠. 사용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그 사람은 능력과 열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바꿔야 된다. 바꾸는 것이 바로 혁신하는 거죠. 바꾸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My Business Model. 나의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바꿔야 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공한 기업인들이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투자한다. 우리 회사 아닌 비슷한 또 다른 더 젊은 더 새로운 더 글로벌한 세계적인 이런 회사에 투자한다. 그래서 이제 감성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즉 디자인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 인재형을 퍼플 피플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에 열정을 쏟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남한테 기쁨을 주는 거기서 자기가 인생을 즐기는 정말 신바람 나게 일하는데 커다란 일하고 기업도 만들어내는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우리는 반드시 포착하자. 여기 와 계신 리더들은 더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지원을 아끼시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는 사실 확실성이 아닌 거죠. 미래는 다 꿈이죠. 미래는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고 우리의 사고와 꿈속에 존재합니다. 결국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그래야만 미래가 존재합니다. 저도 꿈을 가지고 있죠. 저의 꿈은 디지털과 디자인을 합쳐서 꿈을 이루는 거죠. 우리는 어떤 브랜드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 브랜드처럼 살고 있는 거죠. 기업의 브랜드의 존재는 결국은 기업 브랜드 속에 그 기업이 살고 있는가, 생활이 그 브랜드랑 같은가, 전략과 기업의 총 인원들의 마인드가 똑같은가를 잘 검증을 해야 합니다. 정말 좋아하지 않는 일은 누구도 하지 않겠죠. 만약에 진짜 좋아하지도 않는데 열심히 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insane, 아마 미친놈일 것이다라고 누가 얘기했는지 혹시 아세요? 스티브 잡스가 한 그 인터뷰 중에 그게 나와서 제가 캡처했습니다. 우연히 인터뷰를 보다가 비디오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열정적인데, 아니 진짜 좋아하지는 않지만 나는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어 라고 많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insane, 제정신이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거는 와닿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없으면 열심히 일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브랜드에는 당신만의 독특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디자인이다. 그리고 그 디자인이 미래다. 그 시대가 다가온다. 이런 얘기죠. 전에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제 책 맨 뒷장에 커버에 이 사진을 집어넣었는데요. 비틀즈는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을 남겼고요. 그 다음에 피카소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림을 남겼죠. 그 다음에 잡스가 우리가 좋아하는 사과 애플을 남겼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는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이 나온다면 아마 우리나라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겠죠. 제가 드리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게 제 책의 결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정말 유익한 강의해 주신 김영세 대표님 그리고 이영재 대표님 모시고 토크 콘서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로 10회잖아요. 네. 대표님 그렇죠. 기업가 정신 콘서트니까 10번을 이렇게 콘서트를 1년간 함께 네. 하시면서 누구보다 기업가 정신이 뭐냐라는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이 질문 드릴게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시겠어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제가 힌트는 지금의 기업가 정신은 엔트레프레너십은 앞에 크리에이티브가 하나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기업가 정신에 여러 가지 자격 내지는 역할 내지는 뭐 정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창조라는 게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엔트레프레너십 이런 쪽으로 세상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조금 빠른 속도로 변화를 체이스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영재 대표님께 그럼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CEO의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이렇게 네. 잘 우리 운영할 수 이제 있다. 김영세 회장님처럼 그 고상한 그 표현은 못하겠고요. 저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이나 뭐 개인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활을 하면서 길에서 누구를 만나면은 나를 보고 얼굴을 돌리는 사람을 만들지 말자. 이것이 나의 개인의 바람이다. 나도 모르게 얼굴을 돌리는 사람이 있으면 참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또 우리 기업도 그렇고 우리 기업을 거래하면서 누가 피해를 봤다든가 손해를 봤다든가 하면은 얼굴을 돌리겠죠. 그러한 기업가가 되도록 노력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영재 대표님한테 가장 궁금한 부분이 네. 창업에 네. 그다음에 주식 공개인가요? 네. 그 IPO 네. 코스닥이죠. 네, 코스닥 코스닥, 상장. 네. 그다음에는 뭐 M&A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지금 어린 창업자들은 네. 하나의 성장하는 코스를 보지만 한 분이 그렇게 세 가지를 다 경험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때마다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넘게 어려웠었던 산이 뭐였나요? 창업, 그 다음에 코스닥 상장, 네. M&A 셋 중에서.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은 M&A였던 것 같습니다. 창업은 생존 전략이었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상장은 뭐 노력의 대가, 앞만 보고 달렸고, 그 다음에 기술 도입을 위해서 참 그 선진국으로 동분서주했고, 그러한 열정이었었는데, M&A는 제가 결심을 해야 되는 이것을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러니까 어떤 그 집착과 애착 뭐 이런 것이 참 이제 엉클어져서 내가 여기에 어떤 그 행동을 해야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일념이 있었기 때문에 참 그때를 제일 많은 고민을 했고 그때 제일 많이 좀 체중도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을 제일 많이 하셨다는 제일 많이 했습니다. 말씀이신데 마음적인 고생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네. 창업과 코스닥은 마음적인 고생보다는 뭐 어떤 그 노력의 대가였었는데 네. M&A는 네. 마음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최종으로 오시면서는 협업에 또 열심히 또 그렇죠. 새로운 도전을 하시고 계세요. 협업의 효과는 어디 있습니까? 협업의 효과는 아까도 잠깐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우물, 그러니까 아는 것만 하라. 이것이 뭐 교과서적인 얘기였을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 3D 아까 얘기도 했습니다만 왜 그 M&A를 할 때 고민을 했었냐면 일본을 쫓아갔었는데 중국이 쫓아오는 속도가 우리가 일본을 쫓아가는 속도보다 빨라졌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까 김영세 회장님 디자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창업을 할 때는 디자인이 필요 없었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팔리는 시대였었습니다. 기능이 중요하지 디자인이 뭐 사각형이 됐든 원형이 됐든 뭐가 뭐 이제 그렇죠. 중요하냐 이제 그러한 시대였었는데 이제는 모든 인프라가 제조 시설은 오버 상태입니다. 넘쳐 흐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장을 설비 투자를 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설비 투자한 그 인프라가 깔려 있는데 내가 설 자리가 어디냐 하는 것에 좀 착안을 하면은 공장을 설립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기술 도입하고 이런 것보다는 회장님이 하시는 그 디자인을 도입해서 어떤
고객의 그 니즈를 충족시킬 것이냐 하는 네. 것에 더 집중을 주는 것이 좋지 이제야 않을까 제가 생각했습니다. 살 길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같은 분야 안에서도 협업이 진짜 중요하지만 네. 뭐 다른 분야끼리 네. 콜라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것도 진짜 중요하고 네. 뭐 협업 정말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또 디자인 아닙니까, 대표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요. 제가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협업이 과연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를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거다라는 답을 한 1년, 2년 전에 우연히 골프 치다가 딱 떠오른 게 있는데 내가 바보다라고 생각하자. 바보보다는 50%다. 내가 반편이다라고 생각하자. 디아더 반편을 찾는 것이 협업이다. 그러니까 나는 다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순간 그 사람이 되게 강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몽땅 맡길 거거든요. 그래서 협업의 비결은 나는 부족하다 또는 나는 반만 잘한다 이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 중에 그 비슷한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하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협업의 딜레마는 처음에는 다 도와서 간다라고 하다 보면은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나는 부족하다가 부족한 거예요. 나는 꽤 잘났는데 지금은 부족하다. 이렇게 된 거는 협업이 안 되더라고요. 금방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큰 성공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대목에서 아까 측은 지신도 네. 사자성어지만 또 하나의 사자성어를 떠올렸죠. 동상이몽이다. 그래서 혹시 우리 이 회장님 협업을 하시면서 그런 동상이몽을 뭐 발견했다든가 그런 건 아직은 없으셨나 보죠? 네. 조용하신 거 보니까. 네. 근데 이제 협업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제 주제 좀 이렇게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장점, 그러니까 내가 단점을, 그러니까 뭐든지 다 내가 해야 되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이 특히나 창업자들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냥 번개같이 지나가는 이 시절이 세월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빠른 템포로 변화하니까 강자와의 만남, 그것이 내가 설계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은 CEO들이. 근데 이제는 그 분야의 최고인 사람을 어떻게 빨리 만나느냐, 그래서 어떤 협조를 얻어내느냐, 이것이 협업의 키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만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는 김영세 대표님께서는 직원과의 관계 어떻게 또 관리하시는지 저는 궁금해요. 상당히 지금도 조합을, 그러니까 어려운 시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창의적인 직업인들을 내 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하기가 자꾸 싫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아티스트 같이 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막 생각도 들고 또 미국에선 또 미국에 있는 또 디자이너들 또 이렇게 매니징 해야 되고 한국에 오니까 또 한국에 있는 디자이너들 매니징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아마도 제가 DXL이라는 랩을 만든 이유가 우리 이노디자인이 역할이 이제는 우리 회사 속에서도 많은 일을 하지만 좀 이노베이션 열려서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저는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제가 대답이 좀 삐뚤어 나간지도 모르겠는데 직원들을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질문이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창의 인더스트리,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는 아예 그냥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목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문 나오면 좀 더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좀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이영재 대표님 그 강의 중에도 네. 말씀해 주셨지만 코스닥 상장 이후에 굉장히 좀 위기가 네. 찾아와서 힘드셨잖아요. 네. 그때 이야기 또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과정을 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네. 아까 이제 그 강연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M&A 때가 제일 결심하기가 힘들었다 이제 하는. 그 전에는 뭐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렸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맨주먹으로 시작을 했는데, 빈손으로 시작했는데, 제 창업을 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여력이 있지 않느냐, 경험도 있고, 연륜도 있고, 또 그동안의 인과관계도 있고, 한 30여 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젊었을 때 창업할 때를 생각하면은 지금은 조건이 아주 좋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부분은 제가 모르는 부분에 투자였었습니다. 투자. 또 투자를 성공시키면서 많은 자금을
이제 집중도 했고, 그다음에 한 부분에서는 제가 전공하고 있는 캡 개발에 또 전력을 다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금이 거의 소진됐을 때 젊었으면은 덜했을 텐데 나이는 먹었지. 그래서 참 어려운 네. 그렇게 시대가 어려울 있었습니다. 때 갈등이 되시잖아요. 네.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중을 두는 가치관이 있다면 어떤 건지 가치관이 묻고 싶어요. 그때 네. 생각하면은 이제 일어서야 된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였었지만 그 동안에 우리 그 인프라, 네. 우리 직원들이었던 사람, 또 아는 주위에 강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자들과의 그러한 코어, 연대, 예, 그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됐고, 그것을 극복하는 하는 것이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옆에서 보기에는 아마 이영재 회장님께서 그 경쟁력이라면은 창업을 하신 본인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어 놓으신 회사에 대한 애정, 클 것 같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아마 그 부분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그동안의 연륜 경험,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경쟁력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일단 성공했다는 우리나라의 뭐 대기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소 중견 기업들의 그 오너들도 비슷한 생각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생태계 조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도 하고 합종 연행도 하고 네. 서로 도와주고 파일을 키우고 뭐 이러는 우리나라 국민성에서 파트너십이 아직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서 이런 우리 회장님의 사례 같은 거를 보면 더 많은 분들이 좀 같이 하시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해봅니다. 그러게요. 네. 좀 도우면서 서로 같이 파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네. 기업과 환경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해보게 되는데, 네. 김영세 대표님도 30주년 동안 위기가 당연히 있으셨겠죠. 지금이 있으셨죠? 위기인데 지금입니까? 저는 네. 항상 위기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업은 더군다나 저희처럼 없는 거를 하는 것은 항상 도전이죠. 뭐 장대뛰기를 하면은 아무리 최고 선수라고 해도 막 뛰어나갈 때 이걸 넘을지 못 넘을지 모르잖아요. 재밌잖아요. 근데 그 아슬아슬한 거를 넘고 때 따서 못 넘고 그럼 또 올려놓고 뭐 결국은 이 비즈니스라는 게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끊임없는 목표를 달성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그 위기를 넘기는 이런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다 30년 이상 한 길에 걸어오시면서 뭐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기 겪으시면서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어떤 계획,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어떤 미래를 보고 계신지 한 분씩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먼저, 네, 회장님. 대표님. 네. 이제 저도 그 질문에 좀 이렇게 이제 어긋나는 네. 대답일 것도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성형 공장을 할 때 독일의 이제 금융회사에, 제가 금융을 하면서 금융회사에 출장을 한번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객입니다. 그 회사에서 금융공장, 성형공장의 이제 CEO 대표이사로 갔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이제 마중을 나왔습니다. 사장 아들이. 그래서 그날 저녁에 도착 2시간에 걸쳐서 아우토반을 거쳐서 도착해서 서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맥주 한잔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부잣집 아들이니까 아버지 때부터 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때 이제 그 기획실장인가 그랬었는데, 당신은 어느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을 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정색을 하고 대학을 왜 다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당연히 한국적인 정서를 갖고 너 사장 아들인데 좋은 대학 다녔을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는 마이스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마이스터가 뭐냐? 그랬더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 입사를 해서 5년 현장 실습을 하고 마이스터 자격 시험에 5가지 항목의 관리,
뭐 QC 뭐 이제 이러한 부분에 합격을 해서 나는 마이스터입니다. 그 얘기하는 눈빛이 우리가 한국에서는 박사학위를 받은 것보다 더 자신감 있는 그러한 대답을 하는 거 보고 바로 이것이 이 나라를 그 기술 선진국으로 만든 요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느끼면서 많은 얘기를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데요. 이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그러한 부분을 이제 또 벤치마킹하고 또 그러한 분위기로 이제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네네. 앞으로 그런 네. 더 분위기가 되기를 꿈꾸시는군요. 네, 꿈꾸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또 기업가로서 노력해 주실 거잖아요. 네. 그런 네, 분위기가 노력하겠습니다. 되도록. 네. 네. 김영세 대표님께서는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저는 뭐 벌써 대답을 많이 했지만 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퍼플 피플로 많이 가득 채울 수 있는 일 그런 거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단어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퍼플 피플 캠페인. 물론 이제 저는 제 할 일이 있고 비즈니스가 있고 우리 브랜드가 있고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효과가 우리 회사도 잘 되고 그럴 수 있는 그 인더스트리도 만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맨파워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도 디자인의 김영세 대표님, 제이스텍의 이영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앞에서 강연해 주신 이영재 회장님 강연 어땠습니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10번째 이 프로를 마무리하면서 참 그동안에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생기고 역할도 커지는 것 같고 보람도 커지는 것 같아서 대단히 행복하다는 말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10회를 이번에 시즌 1을 마치고 다음에 다시 찾아올 때까지 여러분들도 모두 안녕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기를 바라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오늘 오신 기업인들과 그 다음에 방청객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자, 이번에 법 바뀐 거 아시죠?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처벌이 바뀌었다. 예? 술을 왜 먹어 지금? 경찰이다. 잠깐만. 경찰. 한 번 갔다 오기도 힘들다는 군대를 뭐야 이게? 또 가자고 왜? 5번이나 간 남자 이야기. 오 마이 갓!